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방송입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입니다. 날씨는 비가 살짝 뿌리다가 또 구름이 끼는 구름이한 날씨로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선선해지면서, 글쎄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대선을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들은 그래도 활발하게 나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특히, 실적 베이스로 해서 오늘 일부 종목들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장중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존도님, 피부는 90%가 유전이고 키는 98%가 유전입니다. 말씀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시아님, 부장님 안녕하세요. 임루비 엄니님, 네, 등골 아빠님, 네, 맥가이버님, 서보연님, DK님, 양말님, 호텔 크로아상님, 사랑초님, 출첵이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한귀동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부산이 기온이 많이 내려갔다고 하시네요. 바람도 차게 느껴지고, 바닷바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습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하늘님 들어오셨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마이너스 5포인트 코스피 하락 출발로 일단 최초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강세 출발한 가운데 방산과 드론, 제약바이오, 항공과 LCC, 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 그리드, 가상화폐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대부분 개별 테마주인 것 같아요. 섹터보다는 개별 테마주로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는 올라왔다. 시장이 일단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중동 갈등 일부 봉합으로 인해서 유가 급락이 나타났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진행되면서 역시 미국도 종목 장세, 섹터 장세가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3% 정도 올라왔습니다. 빅테크 실적 오늘 알파벳 필두로 시작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폴리마켓 기준의 트럼프 배팅이 66.3%, 해리스 후보가 33.8%. 이 배팅 사이트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지금 트럼프 쪽으로 배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 고래 투자자가 트럼프 쪽으로 대규모 배팅을 해서 배팅 사이트에서 이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 투자자가 대규모 투자를 특정 계좌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트럼프의 기세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좀 기세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미디어가 21.6%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등 트럼프 트레이딩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형주 주도 상승상이 이어지는 듯 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오전에는 상당히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융주가 재차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역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대선 이전의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모습으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좀 사라지는 모습을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물, 오전 기준 현물 순매도 선물, 소폭 순매수가 되면서 거래대금은 여전히 미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융주가 차익실현 하루 만에 반등을 줬고요. KB에 의해서 금주에 하나나 BNK 등의 금융주 실적 그리고 주주와는 정책 발표를 기대하면서 금융주가 다시 힘을 내기도 했고요. 반도체는 전일 TSMC가 마이너스 4.3%로 빠졌는데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외국 기업 지급 부당하다 발언이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빠지기도 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역시 오늘은 차별화가 됐고요. 디커플링이 됐죠. 2차 전지는 전일 외사 번스타인 쪽에서 마진율 지속 우려 제기되면서 하락한 테슬라 영향 때문에 국내 밸류체인 동반 약세가 일단 2차 전지 쪽도 다소 좀 빠지는 모습인데 반대로 보면 LNF는 그래도 오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도 요즘에 고려아연 거침없이 지금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오늘도 질주를 보였습니다. 시총이 포스코 홀딩스를 추월했고요. MBK 임시주총 소집이 요구되면서 여기도 상당히 지금은 아주 치열하게 주가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산 쪽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가 또 여전히 불거지면서 그리고 추가적인 K2 전차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역시 관련된 종목들 실적 발표도 상당히 뭐 좋게 나오면서 역시나 뭐 방산 관련 쪽은 강세를 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해서도 방위 분담 증가가 모멘텀으로 역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뭐 일단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방산 쪽도 역시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는 오전 기준 지속되지는 않은 흐름이었지만 10시 전후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차익 실현에 하락했고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의 대형주 중심 약세였고 2차전지 테슬라 반락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4분기 적자 전환 전망도 비우호적으로 2차전지 쪽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중국발 호재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의 게임 판호 발급에 이어서 DOU와 텐센트 제휴의 중국 진출 관련된 부분이 불거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로템 호실적과 자폭 드론 연내 배치 기대감 쪽의 드론 관련주라든지 비트코인이 한때 7만 달러 선을 재돌파하면서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자, 코스피는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예측 결과에 따른 종목별 변동성이 나타나는 중인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첨단 기술 투자 통제 법안이 발표되면서 1월 2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의 대만 등 반도체 산업과 관세 인상 발언까지 가세했고요. 대만 TSMC와 함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결의했습니다. 반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종가 무렵은 2% 중반 정도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장마판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더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는 어제 기준 3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이어진 이후에 오늘도 소폭 외국인들이 역시 순매수가 이어졌고 기관도 이틀 연속 외국인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과 금속, 운수창고, 보험이 강세였고 반면 화학과 의료종밀, 운수장비가 약세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IRA 폐지나 미집행엔 IRA 예산 전액 환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 확률 증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은 IRA 법안 관련된 이슈는 그렇게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센티적으로 좀 분위기가 거기에 따라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IRA 수혜주로 주목됐던 자동차 업종도 경계감이 유입됐고요. 현대차나 기아 등의 완성차 업체와 현대모비스, 위아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죠. 부품주까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오늘 실적 공개 예정된 한국 항공우주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급등세가 장중에 나타났고 전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던 실적 발표한 현대로템이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진행 기대감 쪽에 유입이 됐고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당장에서 오늘 오후에 반도체 지원과 관련된 법안 그리고 금투세 폐지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증시가 불확실성 제거 기대감에 사실은 코스닥의 급반등이 더 빠르게 나왔다 볼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출판, 매체, 복제, 기타 서비스 강세였고 반면 비금속과 화학은 약세였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역시 시장은 금투세의 영향을 실제로 받고 있다. 시장이 물론 근본적으로 금투세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자체하고 실제 시장에서는 금투세 발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빠지고 오르고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 급반등이 실제 나오고요. 금투세를 계속 본다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또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금투세는 시장에 영향을 현재 주고 있다라고 현재 보입니다.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또 그 뒤에도 계속 들어오셨네요. 네, 나와 함께라는 분도 들어오셨고요. 나와 함께라는 아이디 분은 제가 아주 자주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김정열님 들어오셨고요. 전도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임부경님,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같이 뵀던 분이죠. 게릴라 커피 관련된 우리 게릴라 커피 미팅 부산에서 했을 때 해운대에서 뵀던 분입니다. 임부경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셨고요. 네, 김효주님, 쿠모다마님, 맙소사 돌림, 그리고 등등등 에드리안 T 분도 들어오셨고요. 타시기님, AI 지니님 들어오셨고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노 님도 들어오셨고, 아주 이름이 어렵네요. 그리고 폴 마이너님, 다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지표 하나만 좀 보고 갈까요? 자, 매크로 지표 하나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자, 다 좋다 그겁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누가 되든 뭐 모르겠어요. 뭐 해리스가 되든 뭐 그건 일단 열어봐야 되는데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왼쪽 차트 가운데 빨간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이제 트럼프 재임 기간이고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이든 재임 기간이다. 그래서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트럼프 재임 기간 말년에 올라갔다가 뭐 바이든 대통령 때 약간 뭐 흐름이 쭉쭉쭉 빠지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트럼프 1년차 2017년도 보면은 역시 그때는 경기가 확장이었어요. 금리 부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기가 확장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 트럼프 2차 이를 보면은 경기가 위축된다. 금리가 인상 4회 정도 금리가 인상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트럼프 3년 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3년 차인데 경기가 위축이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었고 제일 마지막 보시면 경기가 확장되면서 금리가 인하되고 QE까지 접어들었죠. 이렇게 이제 트럼프 시절을 쭉 보면은 역시나 평범한 결론이긴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역시 경기 사이클의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경기가 확장되고 거기다가 통화 정책까지 완화적이게 된다면 베스트 케이스로 시장이 가장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역시 경기 위축과 통화 긴축 이렇게 되면은 역시 시장은 하락하는 게 보였다. 트럼프 시절이든 바이든 시절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예능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리긴 하지만 경기가 확장세로 될 걸로 보이고 통화는 완화 쪽으로 가는 쪽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경기는 느리지만 확장 그리고 통화 정책은 완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과거의 이 케이스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오르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KB증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모든 게 경기와 통화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미아님, 오셨고요. 크루드 오일님, 안녕하세요. 손 흔들어 주셨고, 이지영님, 두퐁님, 다 들어오셨습니다. 등등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매크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 섹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섹터가 오늘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가봤는데, 오늘은 한 11가지 정도의 섹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섹터입니다. 역시 오늘은 의약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슈인데요.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3%까지 올라오니까 제약바이오가 좀 힘을 못 쓰긴 했지만, 최근에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셀트리온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삼성바이오는 뭐 어떻게 잘 버티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가 꽤 조정을 좀 나오다가 이제 일단은 반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통해서 25년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정비를 마치면서 상승 추세로 진입이 기대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전방 시장 성장 때문에 의약품 CDMO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기존 약물 매출 성장 그리고 신규 약물 출시에 따라 대량 생산 수요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거로 보는 것 같고, 개발은 고금리에 의한 바이오텍 고객사 자금 조달 이슈로 실적 성장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금리 인하가 개시됐기 때문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설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이오 투자 활성화와 함께 본격적인 수요 회복, M&A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8% 성장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컨벤셔널 제품과 바이오로직스 제품은 이렇게 쭉쭉 올라갈 것이고요. 전년비 증가율도 10% 가까운 성장률이 나올 것인데 8%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2100년까지 글로벌 인구 고령화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제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푸른색 이 실선이 이제 아주 고령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빨간색 실선은 젊은 친구들이고, 그게 점점 이제 2024년 이후로 줄어드는 거고, 지금 이제 커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년층입니다. 중년층이 낮다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가운데 빨간 쪽은 빠지고 있죠. 가운데 빠진 쪽은 아주 어린 이제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완만하게 중간쯤 줄어드는 이게 제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은 중년층인데, 중년층도 일단은 확산 국면에 접어들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연령에 따른 질환 발병률입니다. 보시면은 자, 드라마틱하게 그
그 증가율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 기울기가 확 들어 올라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45세부터 64세 이 구간에 접어들면 드라마틱하게 질병의 확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심장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캔서, 암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 50을 넘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50을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드라마틱하게 질병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운동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하는지 아시죠? 최근에 또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해서 일단은 질병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나이인데, 이렇게 고령화 인구 뭐 추세로 가다 보니까 역시 제약 바이오 이쪽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도 할 수 있고, 최근에 비만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알츠하이머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약품 CDMO 중에 탄탄한 트랙 레코드 보유라든지 생물보안법 수혜, 본업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에스티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고요. 25년 1월에 FDA 인증을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바이넥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이오 관련된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껄껄님, 근영이 오빠 20대인 줄 알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선을 넘는 뭐 칭찬이라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선을 넘는 칭찬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요. 두풍님, 저도 왔어요 하시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알차게님, 오랜만에 듣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라이브로 들으시면 정말 또 도움이 될 거고, 시간이 안 되시면 또 좀 뒤에 올라오는 클립을 또 보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20대인 줄 알았는데, 가슴에 꽂힙니다.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뭘 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인데 벌써 훌쩍 50대가 넘어들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여러분도 건강하셔야지 주식을 합니다. 해외 주식을 하든 국내 주식을 하든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사셔야 돼요. 자, 하루님, 부장님 어떤 걸 하시나요? 요즘에 복싱 등등 새로 시작한 것들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간단하게 운동은 좀 다른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방송도 하죠.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방송도. 자, 우리 둘째가 9살이라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오늘 원전 관련주인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폴리마켓과 여러 가지 칼시와 같은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이야기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베팅 사이트는 고래 투자자가 의도적으로 몇 개 계좌를 가지고 트럼프의 대규모 투자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30% 이상 해리스와 트럼프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드렸기 때문에 약간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정 부분 보면 아주 극소한 수치 차이로 트럼프가 살짝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아무튼 경합주에서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약진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성을 트럼프 쪽으로 좀 더 높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일날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샤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트럼프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대선은 모릅니다. 일단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트럼프 후보가 구체적으로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자원과 원전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늪혀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원전 중에서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현대화를 비롯해서 SMR 투자 확대 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가 21.59% 급등세를 보였고요. 뉴스퀘일 파워가 19.5% 급등, 오클로도 28.21% 급등했습니다. 주요 SMR 기업들이 급등을 했는데, 오클로 같은 경우는 오픈 AI CEO와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헤드라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여드리면 뉴스퀘일 파워입니다. 뉴스퀘일 파워.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뉴스퀘일이 이것 때문에 어제 급등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뉴스케일이 유럽의 SMR 산업연합이 선정하는 9개의 SMR 프로젝트에 선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관련된 뉴스케일이 급등을 했는데요. 유럽의 SMR 산업연합은 SMR 공급망과 유럽의
SMR 개발, 배치를 위해서 SMR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는데 유럽의 SMR 산업연합은 유럽의 산업을 위한 프로젝트로 첫 번째 평가에서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프로젝트와 EU SMR LFR 프로젝트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22개의 SMR 프로젝트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 9개가 선정되었고 그 가운데 2개의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선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케일이 일단 선정됐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뉴스케일의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아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역시 뉴스케일 파워가 상당히 급등세를 나타냈고 그 외에도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단 M&A를 한다든지 지분 투자를 대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뭐 원전주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아침에 시초가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원전주들이 다소 조금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장중에 힘이 좀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뒷심 발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되 다만 최근에 뭐 원전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뭐 잠깐 끝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워낙 원전 관련된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잠깐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섹터까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도라님, 저도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 주시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역시 아직도 많은 말씀들 많이 주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반도체 가운데 일부 종목은 뭐 올라갔고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너무 멋졌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막판에. 그리고 오늘 뭐 일부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막판에 급등세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종목들 빼고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약세를 나타나기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사업과 관련해서 대만과 TSMC를 맹비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만과 TSMC만 맹비난했습니까? 한국도 맹비난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한국이 돈을 잘 버는 나라인데 왜 돈을 안 내냐, 뭐 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국도 무슨 뭐 현금 인출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죠. 돈 많이 버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돈을 안 내놓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고율 관세 해법을 또 재차 강조를 또 대만이나 TSMC를 비난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현지 시간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반도체법 관련해서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 미국에 수출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것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온쇼어링을 하겠다는 거죠. 또한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고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특히 TSMC가 미국의 반도체 사업의 95%를 훔쳤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답죠. 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워낙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티그룹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봤고요. 각국 정부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경고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세 조치로 인해서 다양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천 개의 장비들에 대해서 복잡한 감사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주가들이 다소 좀 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미주호 증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대만 반도체 업계의 대형 악재가 될 것으로 지적을 했다는 뭐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사실은 뉴욕 시장에서 별로 썩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내년 1월 2일 현지 시간입니다.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오늘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주가들이 다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2% 중반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하이닉스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PSK 홀딩스, 원익 IPS, 하나 마이크론 등은 플러스로 상승권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분할 관련된 부분들을 철회했고요.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까지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아주 시원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삼성전자가 대만 쪽의 어떤 기사를 인용하면서 엔비디아 쪽에 어떤 뭐 제한적인 약간의 어떤 뭐 그 승인을 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디커플링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제 엔비디아 쪽에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게 정식 승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어쨌든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HBM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삼성전자 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모습이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헤드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 보시면 DTimes 아시아입니다.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와 키옥시아가 4분기 낸드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감산을 예상한다. 이게 나왔습니다. 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D램과 낸드 쪽에 레거시 제품이 감산이 되면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 있죠. 자, 최근에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간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HBM을 상대적으로 조금 하이닉스보다 좀 약간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레거시 쪽의 비중이 있다고 본다면 낸드에 대한 감산을 고려하면서 낸드나 디램 가격은 이쪽이 좋아지면 낸드 쪽에서 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게 맞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낸드 쪽 이쪽이나 이런 부분들 물론 그쪽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러한 어떤 프리미엄 요소가 어쨌든 독점적인 어떤 요소가 삼성전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좀 더 낸드나 어쨌든 레거시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삼성전자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보면 지금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살짝이지만 삼성전자를 샀고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또 다시 메꾸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워낙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비워놨고 극단적으로 비워놨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수세가 살짝 들어오면서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빠지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뭐 롱숏 뭐 그런 거 하는 건가? 뭐 약간 하이닉스를 조금 팔고 삼성전자를 조금 사는 뭐 그런 롱숏으로 약간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글쎄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라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역시 HBM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주도를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역시나 뭐 내년에도 주도를 하겠죠. 물론 독점적인 구조가 좀 깨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쪽에 메인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서 그렇게 가기는 조금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약진이 일단 나온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지수가 좀 방어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진하는 지수 자체가 약진하는 그런 현상들이 삼성전자의 약진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코스피 2700 정도 방향으로 삼성전자의 향방에 따라 코스피가 2700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조금 향배가 달려있지 않을까. 역시 삼성전자의 거기는 키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점인데요. 전자가 반등이 나오고 하이닉스도 견조하게 같이 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도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잘 할 것이고 삼성전자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 구간을 지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서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 AMD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AMD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는 AMD 쪽에 HBM3를 놓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AMD에 여러 가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AMD가 지금 엔비디아의 대항마로서 어쨌든 나타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AMD가 약진하면서 MS가 좀 높아지는 구간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의 HBM도 어느 정도 AMD 쪽으로 넣는 것이 수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AMD의 실적 발표상에 어떤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고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삼성전자가 방향을 또 잡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약간 고민을 또 우리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아르타크 세르크세스님, 예, 박형 신났다 말씀 주시네요. 네. 신난 것보다는 그냥 양이 많아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역시 2차 전지가 다소 좀 부진했는데요. 자, 사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외신에서 나왔는데요.
28일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이 약 3억 달러, 4,152억 규모의 주식을 테슬라를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 이사회 의장 로빈 델 훌름이 보유 지분 67만 주에 대해서 25년 6월 18일에 만료되는 매각 계획 채택을 됐고요.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자 테슬라 이사로 알려진 킴벌 머스크도 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30만 주 매각 계획을, 그리고 테슬라 이사인 캐슬린 윌슨 톰슨도 25년 5월 30일 만료되는 15만 주 매각 계획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이사회 3인방의 총 매도 규모가 3억 달러, 약 113만 주로 4,152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단기적으로. 예전에 엔비디아도 젠슨왕 CEO가 계속 팔았잖아요. 계속 팔다 보니까 주가가 꽤 빠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젠슨왕 CEO가 주식을 팔 때 상당히 좀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단기적에는. 그래서 그런 이슈가 테슬라 쪽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20-30% 정도의 판매 증가율이 내년에 예상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배나 높은 수준, 시장에서 글쎄 한 10% 정도 내년에 판매가 증가할 거야라고 시장은 테슬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20-30% 판매 증가율이 내년에 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치뱅크는 마스크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진 뒤에 내놓은 전망에서 테슬라의 내년 전기차 판매 실적은 약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일론 머스크가 입으로 립 서비스가인지 모르겠지만 30% 가까운 판매 증가율이 예상된다 주장했기 때문에 좀 과한 주장이 아니냐, 이런 지나친 낙관론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가 전기차 부분에서 연이어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되죠. 올해 전기차 부분에 포드 쪽의 총 손실은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힘든 사업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2차 전지 쪽이 좀 빠졌고요. 다만 LNF 이런 쪽은 주가들이 좀 올라왔죠. 역시 차별화되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산으로 간다 가비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늦게나마 들어오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5번째 섹터입니다. 자, 오늘 조선주도 빠졌습니다. 하나오션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45% 하락한 실적을 냈습니다. 순손실 748억 원 적자 전환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수준을 내면서 역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고요. 신조선가 지수도 피크아웃 우려도 다시 재부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가 해운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의 신조선가 지수가 25일 날 189.64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말 189.95를 찍은 뒤에 상승세가 멈췄고 월간 단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장기 호황에 중국 조선업계가 선박을 건조할 공간인 도크, 증설에 나섰다고 알려지면서 공급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로 진행되고 있어서 약간 조선업종이 오늘은 조금은 피크아웃 논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미용기기와 의료기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안전적인 내수 매출과 그다음에 미국 관련된 해외 매출, 이런 부분들도 고성장, 수익성 개선, 이런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국내 의료기기 상장사 합산 시가총액이 약 32조 원 수준인데, 그중에 인젝터블 에스테틱과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합산 시가총액이 16조 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의 공통점은 안정적인 내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매출 고성장과 수익성이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의료기기 탑3 마켓 진출 초기 단계이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글로벌 마켓 성과가 기대되는 기업이 국내 의료기기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는데, 당연하죠. 미국에 제대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회사가 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 진출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쪽은 그다음에 남미, 브라질 이쪽은 어느 정도 진출이 돼 있지만 북미 시장은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기존의 글로벌 탑 티어들이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마지,
울세라 이런 것들도 역시 미국 시장에 잘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그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것들이 상당히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뭐 어느 회사가 됐든 북미 시장을 선점하면서 마켓쇼를 가져간다면 뭐 탑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 규모 관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부문별 성장인데 뭐 약 한 6에서 8% 정도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메디컬 에스테틱도 뭐 8에서 6% 그리고 뭐 가슴 확대술 4에서 3% 정도, 제모도 6에서 4% 그리고 바디 관련된 여기도 4% 정도, 그리고 피부 시술 13%에서 9%, 그리고 필러도 12%, 7%, 인젝터블 에스테틱도 10%, 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피부 시술이 상당히 높네요. 그리고 필러 쪽 시장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위고비 같은 뭐 여러 가지 비만약이 나올 때는 역시 오젬픽 페이스 효과 때문에 필러 시장 그리고 톡신 시장 역시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레이저 시술보다는 톡신이나 필러, 특히 필러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게 북미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면 글로벌 톡신 시장 규모와 연평균 성장률인데 역시 12%에서 7%까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북미 쪽만 놓고 본다면 톡신 시장 규모는 연평균 8% 성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휴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마지막 표를 보여드리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시장 규모인데 이것도 연평균 17%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브랜드별 매출 규모 추정입니다. 23년 기준인데 스컬트라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높죠. 갈더마 제품인데요. 상당히 좋은 기계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높은 매출 규모가 나오고 있고요. 레디어스 이렇게 최근에 레디어스가 문가영 씨가 선전합니까? 한국에서? 네, 아마 잠깐 본 것 같은데 레디어스가 국내에 또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세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엘러간사의 스킨바이브도 있고, 그 다음에 리쥬란, 파마 리서치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 최근에 성장 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베룩의 바임 글로벌인데 주베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이렇게 같이 쓰는 이런 바즈 바이오메딕 이쪽 같이 해서 이렇게 주베룩이 같이 쓰이는 쪽이죠. 흉터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주베룩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큐어젯이란 장비에다가 주베룩을 실어서 이렇게 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큐어젯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비상장사인데요. 바즈 바이오메딕인가 뭐 그런데 그쪽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굉장히 높은 아마 글쎄요 밸류에이션 한 2천억 이상 받고 있나요? 상당히 높은 밸류를 지금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도 역시 주목을 꼭 하시면 좋겠고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을 관련해서 큐어젯 제품 큐어젯, 바즈 바이오메딕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쪽도 상장이 아마 곧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자, 전도님, 문가영님 팬이세요 하시는데요. 문가영님 뷰티풀 하니까 다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테틱 시장 생태계 변화에 따라서 휴젤은 미국의 톡신 수출 그리고 글로벌 필러 수출 이렇게 보이니까 휴젤이 톡신과 필러 쪽으로 상당히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파마 리서치는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수출 기대가 되고 있고 클래시스가 미국의 RF 장비라든지 하이프 장비 수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클래시스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다시 이렇게 매각 이슈가 나왔죠. 매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베인캐피탈이 아마 매각을 할 걸로 보이고요. 저도 매각할 걸로 보입니다. 주관자 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LS증권에서는 바스켓 매수 추천하고 보이는데 휴젤과 파마 리서치는 업황과 실적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7번째 엑사트입니다. 7번째 역시 정유나 LPG 도시가스가 역시 빠졌는데 유가가 급락했죠. 지난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2월 인도분 가격이 중동 우려 완화 등 때문에 6.13%나 급락을 했습니다. 67달러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마감됐죠. 자, 헤드라인 자료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일 프라이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는데 역시 군사시설 몇 군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적으로 야, 우리가 어디 공격할 거야 라고 미리 이제 알려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유시설이나 핵시설에 보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알려주고 타격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뭐랄까 이게 우리가 미사일 어디 쏠 거야 알려주는 것도 좀 웃긴데 아무튼 그렇게 보복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군사시설 표적으로 삼고 미리 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이란도 즉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적절한 어떤 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 빠지고 있죠. 유가에 빠지는 폭은 역시나 이렇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이것보다는 수요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더 있는 것 같아요. 수요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공급 쪽보다는 수요 쪽의 이슈 때문에 유가들이 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가가 V자 급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단기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SK이노베이션, 뭐 SO일, GSE, 뭐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흥국석유 등에 관련된 테마주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8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 탈환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역시 이거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비트코인 흐름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7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뭐 6만 달러 깨지고요. 상당히 낮게 형성되기도 했죠. 약 한 5천 달러? 5만 뭐 6천 달러 이 정도 건절해서 거래가 되기도 했는데 벌써 7만 달러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강세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역시 배팅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50분경 국내 기준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9,760만 원 부근에 거래됐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두나무 관련주 테마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오늘 가상화폐 쪽도 상당히 강했네요. 자, 그러면 9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남북 경협 관련주도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가 21.59% 급등세를 기록했다 나왔는데요. 자, 표를 좀 보여주세요. 밀셋증권에서 올려주신 표인데요. 보시면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월간 등락률입니다. 지난 1월 달에 116.9% 급등한 이후에 3월까지 강세 보이다가 4월부터 쭉쭉쭉 빠졌거든요. 근데 10월달 접어들면서 194.7% 이렇게 급등을 월간 등락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이 앞둔 상태에서 이쪽으로 배팅이 들어온 것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좀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 경협 관련주도 오늘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각 정당별 수혜 기업들 지수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는 쪽은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 배팅을 한 수혜 기업들의 지수를 만든 건데, 그 지수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밑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민주당 쪽의 수혜 기업들 지수로 만들어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공화당 쪽의 수혜 기업들의 지수들은 12% 상승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의 수혜 기업들의 지수는 마이너스 2.5%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의 각 정당별 수혜기업 상위 20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은 공화당 쪽은 어디입니까? 버크셔 해스웨이, 뭐 JP 모건 체이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웰스 파고 앤 컴퍼니, 모건 스탠리, 뭐 캐터필러, 골드만삭스 등등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민주당 수혜기업으로 보는 쪽은 뭐 일라이 릴리, 머크, 그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캐터필러, 뭐 넥스에라 에너지라든지 이튼 뭐 이런 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확연히 갈리는데, 왼쪽에 공화당 관련된 수혜 기업들, 그리고 오른쪽에 민주당 수혜 기업들, 이렇게 해서 지수를 만들었는데 각 정당별 수혜 기업 지수 추이가 역시 공화당 쪽에 배팅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주가, 최근에 금융주가 10월간 월간 수익률 상위를 차지했었다는 거고요. 특히 공화당 수혜 기업 중에 금융주가 가장 수익률 상위를 차지했고,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유틸리티 관련주가 10월 달에 월간 수익률을 그나마 상당히 상위권 1위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선거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화당 관련된 기업들이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고민인 게 그겁니다.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자, 다음 표 보여주세요.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 보여드리면 처음 보던 이 사진은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무역 적자국 리스트입니다. 제일 위부터 적자가 가장 높은 나라들이죠. 그래서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차이나, 중국이죠.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아세안, 그 다음에 유로존, 그다음에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아일랜드, 재팬, 이렇게 미국, 일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높은 나라들 중심으로 역시 이게 다울투자증권에서 올리신 자료인데 트럼프 2.0 시나리오에서 역시 트럼프 재선 시에 관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 그다음에 EU, 아세아 이런 쪽으로 이제 확률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트럼프가 재선되면 정책 계획에 따라 예상 신호를 본다면 약 한 12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전쟁 종료. 첫 번째, 전쟁 종료 빠르게 끝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관련된 중동 이쪽도 빠르게 끝내는 계획이 갈 수 있다. 두 번째,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방산 쪽에 좋은 거죠. 세 번째, 높은 관세 부과가 될 수 있고요. 네 번째,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아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나토 분담을 요구한다. 이것도 방산 쪽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도 역시 휴전 계획을 구상하고 미국 병력을 관여하지 않을 거로 본다는 거고요. 일곱 번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석유나 가스를 통한 경제적 지렛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이 이룰 수 있다. 열 번째, 대만에 대한 방위 지원 요구를 할 수 있다. 11번째, 유럽에 대한 경고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임기 내 신속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 동맹국과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과 과감한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10번째입니다. 방산 수출 모멘텀에 관련해서 관련주가 부각이 됐는데 역시 어제 현대로템이 실적을 잘 발표했고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고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역시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1번째, 한은이 국가 간 지급 결제 CDBC 활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검증과 CDBC 거래 실거래 테스트 소식이 나타나면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주와 더불어서 디지털 화폐까지 CBDC 관련된 이슈가 결국은 좀 더 한은에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신한은행의 음식 배달 앱인 땡교를 통해서 내년 초에 시행될 한국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살 수 있고 음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1개 섹터 말씀드렸고요. 잘 준비하셔서 내일도 시장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